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특파원입니다. 오늘은 김주의 후계자설을 일축하는 새로운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주애는 김정은이 가는 국가적 행사에 동행하면서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를 보고 북한 전문가들이 김주애가 후계자라는 전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을 가까이에서 경호하다 2023년 말 탈북한 북한 호위부대 간부 출신은 고개를 강하게 가로젓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후계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본 특파원이 전례 없는 그의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조선특파원 TV 채널을 통해 김주애가 왜 북한 후계자가 될 수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천기를 누설하겠습니다. 현재 남한에서는 2025년 북한 신년 행사에서 김주애가 김정은과 나란히 추석석에 앉은 것을 보고 김주애 후계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런 것은 김정은이 어떤 놈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탈북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김정은이 결국 기쁨조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하필이면 제 관할 구역인 원산특각 974 대원이 퍼뜨렸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부하 때문에 제 모가지까지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살고 싶어 남한으로 왔습니다. 만일 그 비밀이 사실이 아니고 그저 뜬 소문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대로 총살당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소문은 김정일 때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평양 시내에서도 돌았죠. 하지만 기쁨조가 나왔다는 이번 김정은 아들에 대한 소문은 제법 구체적이었습니다. 남한에 와보니 여기까지는 남한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내막을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조사 말고는 여기서 처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을 낳은 기쁨조원의 신원부터 말씀드리지요. 북한 핵물리학자 최일민 박사의 딸 최소망입니다. 최 박사는 2022년 10월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핵무인 수중공격정을 개발하고 시험 가동을 하다 순직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이죠. 딸 이름을 소망이라고 지은 것은 최일민 박사가 핵개발에 참여한 2000년에 낳으면서 핵개발이 꼭 성공해 장군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망을 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일민 박사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중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90년대 초에 러시아 유학 후 1998년에 귀국했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핵물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랑한 핵개발 과학자인지라 평양 애국열사능에 묻혔어요. 최소망이 아들을 낳은 것은 2021년 7월입니다. 이 사실이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에게 알려진 것은 2022년 10월 최일민 박사가 사망하면서 장례 절차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그때 원산 특각 근무 974 부대원이 얼떨결에 발설을 했다는 거죠. 최일민 박사의 외손주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술기운에 말한 겁니다. 김정일의 대를 이어 충성하는 집안 출신의 외손자가 당연히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떠들었다고 해요. 김정은이 난데없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이 곧 리설주에게 들어갔고 김정은과 대판 부부싸움을 했다는 건데 리설주가 그때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은 할 수 없이 자신의 후계자는 리설주의 딸 김주애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네 딸을 제일 예뻐하잖아. 김정은도 화가 나 그렇게까지 대꾸를 한 거죠. 그러고서는 2022년 11월 18일 ICBM이라고 말하는 순안에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에 딸 김주애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김주애를 대외 정치 무대에 등장시키고 있어요. 리설주도 그랬답니다. 행사장에 자신을 데리고 가지 말고 주애를 데리고 다니라고. 하지만 김주애를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후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소문이 북한 중앙당 청사에는 돌고 있죠. 단순히 리설주를 무마시키기 위한 임시방편 카드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핵물리학자 최일민 박사의 공훈을 생각해서라도 김정은은 최소망이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후를 내다본 계획이죠. 만일 김정은이 고혈압에, 당뇨에, 심장병에 갑작스럽게 죽기라도 하면 북한에는 정말 권력 다툼의 피바람이 붑니다. 중앙당 권력층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김정은 자신도 김정일과 기쁨조 고용의 사이에서 몰래 태어난 자식입니다. 백두혈통의 후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생산해야 한다는 논리예요. 이조시대 왕들이 후궁들을 여럿 거느리고 정치한 논리 그대로죠.
김정은 이놈도 지 애비 김정일을 닮아서인지 똑같은 비밀 생활을 좋아합니다. 평양에만 호화로운 특각이자 별장이 4군데예요. 김정은이가 이설주, 김주애와 함께 주로 거주하는 평양 용성 특각의 경우 그 크기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나 됩니다. 그 안에 김정은의 전용 기차역도 있어요. 북한에는 그런 특각이 널려 있습니다. 모두 인민의 어버이라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기쁨 좋아 살기 위한 비밀 별장들이죠. 제가 직접 김정은을 경호하고 근무했던 특각은 원산 특각, 송암 특각, 창성 특각, 정방산 특각 4군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부입니다. 영국 BBC가 정보기관을 통해 취재 결과를 폭로했죠. 북한 내 김정은 호화 별장은 평양과 원산, 신의주, 창성, 영흥 등을 비롯해 경관이 뛰어난 명산과 바닷가를 중심으로 전국 20, 30여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죠. 정확히는 33곳입니다. 그런 비밀 별장이 왜 많을까요? 특각이 많다는 것은 여자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특각을 나갈 때는 특히 자기 아내가 이설주면 이설주를 계속 데리고 안 다녀요. 김정일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근무했던 원산, 창성, 그런 지역에 있는 특각 안에 보면 또 여자들이 10여 명씩 다 있어요. 그곳 특각 소속의 기쁨조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김정은 같은 저 인간들은 특각에서 인민과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보다는 자기 개인의 쾌락 추구, 이런 걸 위해서 산다고 보면 됩니다. 현지 시찰한다고 평양에서 어디 나가면 또 어디 특각에 들어가려는 겁니다. 전국에 33개나 있으니 어딜 현지지도 가든 쉽게 기쁨조들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말로만 그러면 이상하죠. 자기 체면상 눈으로 보는 어떤 사업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중앙TV를 불러다 놓고 무슨 미사일을 쏜다, 무슨 모 부대 시찰 간다, 간혹 그런 이벤트를 벌이며 인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자신의 행선지를 은폐시키려는 겁니다. 원인은 특각이고 기쁨조죠. 김정은이가 들어가는 그 특각들에는 부인 이설주도 개인적으로 못 들어가요. 특각 구조상 만약에 이설주나 김주애가 왔다고 치면 가족이 들어가는 거실은 따로 만들어 놨어요. 특각의 센터라고 하게 되면 여긴 딱 김정은과 기쁨조, 필요한 경우 몇몇 측근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산이든 정방산이든 송암 특각이든 다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뭐 김정남이 엄마가 다르고 그 지금 김정철이하고 김정은이가 다 형제라 하잖아요. 실제는 다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특각의 구조를 몰라서 지금 하는 소리들인데 김정일이고 김정은이고 그놈들 자식들은 모두 배다른 새끼들이라 다 엄마가 달라요. 이번 기쁨조 최소망이 낳은 아들 이전에 이미 남한 언론에서 김정은의 아들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주의 위 오빠로 이설주가 낳은 아들이 있다고 했죠. 어디 그뿐입니까? 현송월에게도 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또 김정은이가 숨겨놓은 아들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의 호위사령부 곽창식 사령관 이전에 윤정린 사령관의 신임을 받아서 그런지 근무 10년째부터는 특각 훈련 교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산 특각에 가면 그쪽 여자들을 보았고 창성 특각에 가면 또 그쪽 여자들을 보았고 정방산 특각을 갔는데 또 다른 여자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우리 호위부대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꼴 좋다. 속이 뒤집어지겠죠. 물론 대부분의 974대원들은 근무 여건상 여기저기 다니며 볼 수는 없습니다. 김정일, 김정은 이놈들이 일을 하면 이 특각 가서 한번 여자들하고 놀아주고 또 저 특각 가서 또 한번 놀아주고 해야 합니다. 특각 기쁨조들도 뭔가 일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 자기가 마음이 가는 여자라면 잠을 자고 임신을 한다면 새끼를 낳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새끼를 안 키우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숨겨진 비밀이죠. 근데 이게 김정은이한테는 더 특별한 게 김정일이는 그 삶에서 자기 와이프 얼굴의 실체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뭐 조선의 어머니라 해가지고 한번 슬쩍 띄운 것이 전부였죠. 물론 지 애비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김정은이가 지 애미 고용희를 조선의 어머니라고 영상을 만들어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나중에는 영상을 다 지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이는 권력을 잡으면서 나는 새 지도자로서 아버지하고 달라 하며 2012년 7월 이설주를 와이프로 공식 공개해버렸잖아요. 그때 김정은이한테는 이설주가 딱 박혔단 말이에요. 그걸 후회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 상태로 다시 특각에서 유흥을 즐겨야 되겠는데 또 계속 기쁨조를 만나러 나가야 하겠는데 그때마다 이설주한테 뭐라 둘러댈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설주 대신 딸을 계속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거거든요. 저는 그 심리를 100% 확신합니다. 이번에 원산특각 최소망 아들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특각에 제가 있어봐서 아는데 김정은이가 하는 게 사회주의 조선혁명은 무슨 조선혁명입니까? 그저 일하는 채 쇼를 하고서는 저기 가서 무슨 미사일 한번 쏠까 딸 주에 데려가서 얼굴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 너는 저기 가 있어 하고 주애를 내실에 앉혀놓고 저는 기쁨조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때부터는 18에서 25살까지 이쁜 아가씨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놀고 기쁨조하고 즐기고 요트를 타고 말을 타고 즐거운 인생을 누리는 겁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말을 탈 때는 또 다른 기쁨조가 있어요. 아무래도 승마 기술이 있어야 해서 그런지 특각에 들어와 말을 탈 때 보면 또 다른 여자들이거든요. 어떤 때는 기쁨조 애와 한 말에 둘이 탈 때도 있어요. 김정은이 앞에 앉히고 껴안고 타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저는 짐작을 했죠. 김정은이 가정사에서 불화의 그 징조들이 지금 저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하고요. 딸을 데리고 다니며 방송에 보여주는 것은 곧 이설주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이 후계자야. 내가 이뻐하는 거 봐. 이거 모르겠어? 하고 이설주한테 안심하라는 도장 찍어 놓는 거죠. 물론 둘이 같이 계속 살면 좋겠죠. 그런데 뭐 김정은이가 뭐 아쉬운 것이 있겠어요. 뭐 이쪽 집에 가도 이쁜 여자 많고 저쪽 집에 가도 많은데 굳이 이설주에게 얽매여 한 집에 들어가 가서 살겠어요? 제 말 틀림없습니다. 물론 기쁨조 여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는 없죠. 감히 누구의 애첩들인데 기웃거리기나 하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정은이가 없을 때 우리들의 근무 활동이죠. 특각 경비. 이거만 서는 게 아닙니다. 호위사령부 974대원들은 모두 소위 이상의 군관들인데 새벽 4시면 날이 딱 밝기 전에 일어나 특각 주변을 다 청소합니다. 경호체계상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빗자루 들고 잔디도 다 깎고 과일 나무도 관리하죠. 어떤 때는 과일이 떨어질까봐 장군님이 오기 전에 감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실로 가지에 매어 보기 좋게 만들죠. 그런 걸 특각에서 관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밖에만 관리하는 거고 그 특각 안에는 여자 기쁨 조원들이 별도 관리하고 있어요. 그들은 특각 안에 들어와서는 군복 입고 있고 나갈 때는 사복 입고 나갑니다. 한 특각에 10명 미만이 있는데 18부터 21살까지 이쁜 애들은 다 있어요. 규정에 보면 최고로 나이 많아야 25살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라도 욕심이 나는 얼굴과 몸매들입니다. 그 안에서 필요한 화장품과 먹을거리는 다 제공하죠. 걔네는 곧 딱 그 안, 실내에서만 청소를 하고 우리는 밖에 울타리 밖에서 하거든요. 어쨌든 김정은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마주 대하기는 하죠. 걔네도 너무 외로우니까 나와서 우리 청소하는 거 보면서 말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걸어도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말을 하면 그것도 이제 사상투쟁감이에요. 사상투쟁의 이유죠. 그래서 말을 못 시키고 걔네들이 물어도 대답도 못하게 하는데 만일 김정은이가 이설주하고 내부적으로 가정불화가 극도로 심해졌을 때 생기는 경우입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2024년 여름에도 또 한 번 울고불고 가정불화가 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폭발하면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또 이제 딸 주애도 안 된다고 하면 이설주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설주가 저 고생하다가 따돌림 당할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최소망 아들이 크는 대로 그런 것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김정은의 정치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미사일 공포 정치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2025년 신년 들어 1월 6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시 발사했죠. 평양 일대에서 날아올라 11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초에 발사한 지 2달 만인데요. 어떤 때는 김정은이가 한 달에 2~3번씩 무조건 미사일 머리를 내민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위성 쏘다가 실패해서 보안 작업을 하니 안 하니 했는데 금년에는 새해 날이 새자마자 쏘기 시작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미사일 발사를 실패해도 국가 공적인 일로는 김정은에게 큰 상관이 없어요. 성공할 때까지 다시 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그런 이유가 리설주야.
이거 봐라.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냐? 하는 식으로 써먹으며 됩니다. 다만 딸 주애를 등장시키는 것은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사적으로 연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설주 개인한테 자신의 알리바이를 적용하는 용도로 써먹는 거예요. 저는 그걸 100%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주애를 후계자로 띄우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요. 김정은이한테는 현송어리가 뒤를 따라다니잖아요. 걔는 완전히 여자들에게 김정은 접대를 잘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마 최소망이도 현송어리 직접 관리할 겁니다. 그러니 김정은이가 어느 특각에 후궁을 또 하나 만들어놔도 리설주는 몰라요. 당연히 경비 상황도 현송어른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호위사령부 비밀은 호위사령부 밖에서는 오직 김정은밖에 몰라요. 호위사령부 장령들 역시 와이프한테 이런 대화 일체 안 합니다. 그러니 이설주가 남편의 기쁨조 놀이를 알 리가 없어요. 만일 북한 주민들이 저런 거 다 알았다면 얼마나 실망하고 또 화를 내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이번에 터진 최소망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장령이나 장교가 자기 마누라한테 말해서 일어났을 겁니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 기회에 호위사령부 974 부대가 하는 일을 말씀드리죠. 김정일의 신변을 목숨으로 지키기 위해 만든 부대인데요. 974라는 명칭이 뭐냐 하면요. 1974년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에서 후계자가 되면서 그해 74년도에 이호위부라는 새로운 경호부대로 창설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북한에는 호위사령부, 1호 호위부, 2호 호위부 이렇게 3개의 경호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위사령부는 정확히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수도방위사령부, 즉 수도, 평양을 지키는 부대죠. 1호위부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의 경호를 맡은 부대이고, 2호위부는 김정은을 경호했고요. 지금은 현재 김정은까지 경호를 하는 부대입니다. 1호위부는 김일성이 죽으면서 거의 다 해산되어 2호위부 김정은 경호부대로 다 편입이 됐습니다. 974 부대에 선발되기 위한 조건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우선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옥과라고 있습니다. 이 옥과라는 부서가 중앙당부터 시작해서 도당, 시당, 군당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 옥과는 전문 경호부대만 선발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조직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학교 4학년 때 어릴 때부터 후보를 선발을 하죠. 각 학교에 가서 중학교 4학년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키가 큰 친구를 우선 선발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선발을 처음에 시작해서 해마다 15살부터 17살, 군에 나갈 때까지 딱 지적하고 관찰을 합니다. 그 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도 신체검사, 군 신체검사, 시 신체검사로 3번 검사를 하고 최종은 중앙당에서 다시 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군, 시, 도에서 차례로 개인생활 자료를 조회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체력이 좋고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해도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8촌까지는 무조건 조사합니다. 친척까지 샅샅이 조회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한 충성분자만 골라 뽑고요. 그래서 나 한 명이 974 부대에 가면 그동안 저를 가르쳤던 해당 유치원 선생, 중학교 담임, 소학교 담임, 그 다음에 이제 담당 보안원, 보위지도원, 그 다음에 또 학교 교무장, 교장, 시당 책임비서. 이렇게 해서 연줄이 된 사람만도 한 10명부터 13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며 사인을 받아야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974 부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74 부대에 가서 잘못하면 당연히 연대 책임을 지우게 되죠. 다시 선발 과정을 보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 교복을 입고 이제 평양중앙당에 올라갑니다. 남자 옥과생이죠. 북한에서 옥과생을 하나 뽑는데 500대 1 정도? 아마 그런 경쟁으로 올라가는데요. 일단 중앙당에 노동당 회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군복을 다 이렇게 바꿔 입고 신병훈련소로 가거든요. 그 신병훈련소에서 이제 석 달간 완전 강행군을 시킵니다. 재우지 않고 뭐 보초 근무도 세우고 뭐 격술훈련 또 뭐 정신교육이라 하면서 최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디도록 3개월 동안 빡세게 시키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서도 누락자가 있습니다. 훈련하다가 너무 강도가 세서 관절이 꺾이거나 걸리고 다치고 정신력을 이겨내지 못해서 탈락하는 친구들이 나오죠. 이 친구들에게는 너 치료해서 그냥 할래? 해서 하겠다는 사람은 또 좀 괜찮아요. 근데 나 못하겠다 하면 이 친구는 생활제대라고 해서 집에 갑니다. 제가 군대 갈 그때 당시에는
다 간부직 자식들이 거기 974를 갔습니다. 974 자체가 그때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서 가족이 한 명이라도 가면 그것을 큰 경사를 생각했고 출신 학교도 그랬습니다. 선생님들은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를 974에서 뽑아가고 누적돼서 2명만 보내면 당에 입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가는 것도 힘들죠. 그렇게 갔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이 학생은 생활 제대로 집에 가라 하고 추방시켜버립니다. 평양에서 농촌으로요. 충성심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죠. 선발할 때 사인했던 교원, 담당 해당 보이지도원, 보안원들도 다 군복 벗지 않으면 또는 강등 먹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라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서라도 힘들어도 그 사람들 피해 때문에 오히려 막 죽기로 각오하고 기를 쓰고 이제 974 군복무하며 코가 꿰어 살게 되거든요. 그래도 힘들어서 못하겠다면 결국 역적이 되는 거예요. 더 심적 부담이 되는 건 나 하나 때문에 가족과 추천한 선생님들까지 몽땅 강등 먹고 빨간 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뽑아가는 것이니 좋다고 지원하고 싶어도 아무나 지원을 못합니다. 특수부대니까 제일 건장한 사람들이고 충성도가 높고 출신 성분이 제일 좋은 사람들 뽑아야 되니까요.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거기를 뽑히는 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알아버리니까 옥과 보내는 걸 다 두려워하는 그런 추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974 부대에 선발이 되면 출신 성분은 좋아집니다. 그 집 아들이 하나 감으로 인해서 이 집은 장군님 모시는 옥과 집이야라는 명예가 따르고 지역당에서든 중앙당에서든 봐주는 게 좀 있어요. 당에서 경제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신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심지어 살인을 해도 그 집 아들이 그 974에 갔다는 것만으로 면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탈북한 어느 974 부대 군관은 실제 형이 군대 있을 때 탱크병이었는데 한 번은 그 탱크 가지고 10병씩 준비하다가 실수로 사람 하나 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죽었는데 영창에 가서 3일 만에 동생이 974 부대에 있다는 걸로 해가지고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나와서 다시 그 군복무 마지막까지 한 경험이 있어요. 정치범이나 사상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범죄는 다 용서를 해준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 974 부대원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다고 봐야죠. 진짜 그 대원들은 체력적으로 제일 단련된 친구들이에요. 974라는 게 사회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에게 974 옥과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부대명이 당중앙위원회 6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휘자로 처장이 있는데 이 처장의 상관인 중장 계급의 호위사령관도 그 사람 앞에 가서는 꼼짝 못합니다. 6처라는 조직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16과 평양시 특각에서 근무하는 55과 이렇게 딱 2개 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내부적으로 훈련 판정이라는 걸 해요. 중대별, 소대별, 분대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군복무 5년 딱 했잖아요. 그러면 5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훈련 판정을 다시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정예 호위소대를 뽑는 거예요. 근접 경호를 하는 호위소대원을 1차적으로 뽑고 두 번째로는 기마대가 뽑아요. 말을 관리하는 호위병으로 그 말을 그 김정은이 타는데 말 한 마리당 군인들 2명씩의 관리사들을 배정합니다. 보긴 쉬워 보여도 평소 김주애가 탄 말고삐를 쥐고 같이 뛰어야 하는 식입니다. 그 정도로 심사해서 적합자를 뽑습니다. 또한 사격, 격술, 기계체조 테스트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충성심이죠. 이렇게 4가지를 모두 봐가지고 이제 훈련 판정을 하는 과정을 부대 전체로 해서 해마다 계속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974 대원들 모두를 개별적으로 점수를 매겨요. 여기서 제일 키도 크고 건장한 애들 중에 1년에 7, 8명을 다시 뽑아요. 그 부대 안에서 보면 이들은 호위소대 중에 정예 호위소대원이 됩니다. 구성 인원을 보면 20대부터 30대가 한 40명, 30대부터 50대도 한 40명, 그렇게 해서 호위소대라는 게 2개 소대가 만들어져요. 근접 경호를 전담하는 호위소대는 주로 20대에서 선발하죠. 그때까지 중급 병사였다가 호위소대에 들어가서부터는 대위, 소좌 계급장을 답니다. 군복무 5년 동안 해가지고 훈련 잘하는 애들을 호위소대에 넣어서 걔네에게 이제 경호를 맡기거든요. 그러다 이제 한 30살 되면 그 다음에 같은 옥과 출신인 여자 기쁨조와 결혼시키면서 어느 부대 지휘관 또는 부대장으로 빠져나가고 김정은 제일 측근이 돼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근무하게 되죠.
각 부대마다 다 특성이 있겠지만 974 부대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 비밀, 거소지 비밀입니다. 내가 원산 특각에 있었는지, 창성 특각에 있었는지 이 비밀이 첫째고, 두 번째가 가계 비밀이라고 해서 김일성 백두혈통 일가의 가족 비밀 있잖아요. 누구하고 누구가 동생이고 친척이고 이런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호위사 비밀이죠. 부대 비밀인데 이 3가지는 이제 전역해서 나올 때 10손가락 다 찍으면서 너 어느 부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라고 합니다. 만일 그때 그걸 말하면 나는 취도새도 모르게 모가지가 나가게 되죠.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지 북한에서 그랬다 하면 저도 감옥에서 영영 못 나옵니다. 그런 비밀 3가지를 말하면 정치범이 되죠. 지금은 공개됐으니까 그렇지 김정은이 하고 김여정이 형제간이다 하는 말만 턱에서 나오면 그 다음은 끝나죠. 974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만이 비밀을 지킨다. 이거는 김정일이 한 말입니다. 실제 974대원 말고 일반인들이 이 비밀을 알면 다 총살입니다. 부대원들이 들어가서 첫째로 교육받는 것이 너희들은 나라에 바친 몸이다. 살아도 장군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장군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974에 일단 들어가면 북한 인구에서는 없어져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의 우리 존재는 사라집니다. 죽은 목숨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부대에 있을 때 죽으면 흔적도 없어요. 대표적인 신뢰가 북한에서도 이제 무슨 선거를 한다든가 하면 이때는 우리가 일체 선거권 자체가 없어 안 하거든요. 다시 살아나는 것은 13년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 대학 가겠다고 하면 원하는 대학을 추천해 줍니다. 김일성 대학도 시험 없이 갈 수 있죠. 단 우리 974 내부에서 자체적인 경쟁은 있습니다. 만일 김일성 대학의 금년 전역자 배정이 3명이라고 하면 지원자 복무 성적에 따라 3등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이상 김정은의 후계를 놓고 벌어질 피해 혈투 예고편과 백두혈통의 방패막 974 부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북한 세습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특파원의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아울러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